그리고 일본에서도 그 잃어버린 30년은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본의 실질 임금이 몇 년 전에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인당 GDP 같은 경우도 2년 연속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고, 그래서 일본은 계속 이게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일본의 경제는 뭐 살아났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일본 정치를 바라보게 된다면은 세습 정치로 유명하잖아요. 지금 일본은 자민당이 일당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자민당의 시작은 일본의 전범들입니다. 그 전범들이 세습에 세습을 하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일본 전범들의 사상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문제점들, 강제동원, 위안부, 독도, 일본이 역사 교과서 왜곡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일본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일본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작가님께서 혐한의 나라 일본이라는 책도 내셨고, 일본을 되게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던데요? 예, 뭐 일본에 지인들도 많이 있고 해서 네.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혹시 갔다 온 횟수가 대략적으로? 100번은 넘지 않을까. 아, 100번 넘게 일본을 예, 갔다 횟수를 오면서. 따지면, 예. 제가 처음에 일본에 간 지가 2003년도쯤? 그쯤부터니까 일본 왜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여자친구. 아, 그러다 남자의 근원적인 보니까- 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지인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혐한의 나라 일본이라는 책도 내면서 또 집필을 위해서 가기도 하고 또 자료조사도 하셨을 거고.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지인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일본에 가는 이유는 그냥 사람 만나러 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전반적으로 뭐 이야기 여쭤보겠지만 2003년부터 일본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횟수도 100회 넘게. 그럼 다양한 지역, 일본에도 뭐 후쿠오카도 있고 교토도 있고 도쿄도 있고 뭐 삿포로 대부분 다 가보셨을 텐데 네. 지금 이제 한 22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네. 20년 전의 일본과 지금 이 일본 좀 느낌이 다른가요? 뭐 20년 지났으면 대부분 한국 사회를 보면 진짜 성장을 많이 했다. 진짜 삐까 번쩍 건물 이런 느낌 받지만 모든 나라가 똑같은 느낌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죠. 많이 변했죠. 근데 변화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제 성장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맞아요. 좀 좋은 부분으로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찍 그 경제 성장했고 아시아에서 최초의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고 한데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좀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그러면 하나씩 여쭤보면 지금 이제 2025년 벌써 4월입니다. 지금 일본 경제 좀 어떤 편인 상황인가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대부분 안 좋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요 일본의 상황을 보면은 한국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일본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한국의 미래의 모습을 보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일본 경제 뭐 한국하고 똑같이 매우 안 좋습니다. 엔저 때문에 대기업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니냐,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거는 뭐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수출을 해봤자 일반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비판 중에 하나가 대기업들의 공장이 전부 다 해외에 있다. 그래서 그 돈들이 일본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다 외국에서 그냥 다 이렇게 되는 거다. 커다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 보면은 정말 많이 망하는 가게가 있어요. 라면 가게. 라멘. 또 일본 너무 맛있잖아요. 이치란. 좋아합니다. 이치란은 일본인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한국 그런 사람들이 줄을 아주 가득 서 있죠. 외국인들이 많이 가죠. 이치란 네.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데 일본에 갈 때마다 보는 게 항상 가게가 망해 있어요. 여기 라면 가게 전에 있었는데 없어졌네. 여기 또 라면 가게 하나 새로 생겼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식당들 보면은 금방 사라졌다가 또 금방 또 생겨나고. 근데 일본에서는 대표적으로 라면 가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일본 직장인들이 우리 뭐 먹을까 하면 이제 뭐 라면이나 먹지 뭐 그런 느낌의 라면이기 때문에 라면 가게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일본 대표 메뉴 하면은 뭐 우동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우동 가게 찾기 굉장히 힘듭니다. 오히려 우동 가게보다도 라면 가게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 라면 가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망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그 1000엔의 벽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면 가격을 1000엔으로 이상으로 올리느냐 마느냐
그걸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물가가 오르니까 1,000엔 이상으로 올리면은 이제 수익은 나오긴 하겠지만 손님들이 이제 가격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1,000엔으로 올리지 않으면, 이상으로 올리지 않으면은 또 여기서 수익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거고, 또 이러한 또 고민 속에서 또 가게들이 또 망해 나가고 있는 거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고용 부분에서는 인력 부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또 일본 경제가 좋아서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고령화 때문에, 그래서 인력 부족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인력을 또 들여오는 그러한 게 굉장히 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분위기입니다, 일본은. 라면 가게가 문 닫고 때문에 충격적이네요. 일본에 저도 라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혹시 그러면 일본에서는 이거 어차피 뭐 PPL 같은 거 아니니까 이치란 말고 일본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라면 체인점이나 뭐 가게 제일 중심인 도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가 있어요? 그것보다도 동네 가게를 가셔야죠. 동네. 동네 사람들이 맛있다 하는 그런 데를 가면은 맛있죠. 아무래도 이치란은 약간 좀 한국 입맛에 특화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치라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느낌이 좀 뭔가 좀 비싸기도 하고, 예, 계속 가격이 오르는 것 같아요, 이치라는. 예, 그리고 맛이 좀 동네 가게에 비해서 좀 퀄리티도 그렇고. 네. 동네 가게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일본이 이제 너무 힘들어지면 독일에게 GDP 3위 자리도 추월당하고 인도에게도 쫓기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거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본 경제 성장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혹시 뭐 딴 게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일본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IT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사회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그런데 그 중심에는 IT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는 그 부분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IT가 일본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기업들도 그렇고 가장 근본적으로 일본 경제가 되살아나지 못하고 계속 침체로 빠지는 이유는 IT에 있다라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플랫폼 기업들이 일단 없기 하니까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고령화 인력 부족 얘기해 주셨는데 일본의 노동인구는 얼마나 줄어들고 일본 고령화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일본의 초고령화 이런 거를 이제 금방 몇 년 지나면 따라잡는다. 어쨌든 지금 더 심각한 건 일본이긴 하니까. 이렇게 따진다면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편이죠. 그 속도가 더 빠르니까 일본보다. 그렇죠. 예, 고령화가 더 빠르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 쪽으로 가면 좀 이걸 크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지방에 가면은 대부분 뭐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뭐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놀랍게도 베트남입니다. 중국을 한 코로나 시기쯤에 베트남이 초월을 했어요. 중국인보다 베트남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외국인 기능 실습생으로 한정을 하면은 50% 정도가 베트남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베트남 사람이 지금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능 실습생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기능 실습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그 기술을 배우러 온 실습생이다라는 이유로 최저 시급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 문제도 있고 해서 커다랗게 일본에서 사회적인 이슈화가 됐고 일본 정치권에서도 바꿔야 된다고 항상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 기능 실습생 제도를 폐지한다고 얘기를 했고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가지 정도의 분류로 해서 단순 어떤 노동직, 그러한 외국인들은 주기적으로 이제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갱신할 수 있게끔 해주고, 좀 고급 인력들은 가족까지 일본으로 데려올 수 있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사실상의 이민 정책입니다, 이건. 기능 실습생으로는 이제 좀 부족하니까, 문제도 많고 하니까 이제 이민 정책을 지금부터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이. 이 부분은 이제 한국 정부도 어느 정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 지금 인력 부족, 뭐 3D 직종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예, 일본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편의점. 제가 최근에 일본 도쿄 중심 편의점에서 일하는 일본인을 본 적이 없어요. 도쿄 중심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들이 전부 다 동남아시아 아니면 서남아시아 쪽 사람들이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능숙한 일본어로 잘 응대를 하면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점점 넓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편의점 같은 경우는 최저시급, 돈도 조금 받고 또 일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좀 꺼려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외국인들이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이 외국인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가지게 되는 게 이전에는 이제 농촌 같은 데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공장 같은 데 많았는데 점차 이제 식당 같은 데서도 보면 이제 좀 손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좀 적은 불판을 닦는 거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계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하는 쪽에 많이 나오시다가 한국에서도 편의점에 한국인분이 아닌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요즘에.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확대되고 외국인 노동력이 들어오면은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그 질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순 노동은 말을 못해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는 정말 일본인 수준의 그 말을 하지 못한다면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일본에서 편의점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서 엘리트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한. 근데 방금 전에 이제 최저시급 얘기 나와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제가 듣기로 일본이 이제 일본에도 어쨌든 뭐 직장인분들이라든가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임금은 어쨌든 약간이라도 상승을 할 텐데 결국에 물가를 생각했을 때나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실질 임금은 거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오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랑 만약 플러스로 두 번째로 맞다면 일본 분들은 그러면 일본 내에서 이 먹고 살고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리 이제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엔화가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져서 이제 가서 이제 해외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쓰고 했잖아요. 그것과 좀 입장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분은 실질 소득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되고 조금 줄어들었죠. 예전과 비하면. 그런데 그와 반대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세금도 정말 미친 듯이 오르고 있고 국민 부담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세하고 사회보장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용을 말하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은 번 돈을 국가에 얼마만큼 국가에 내느냐 뭐 이런 거죠. 최근에 일본 재무성이 2025년도 일본의 국민 부담률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크게 논란이 됐거든요. 2025년 일본 국민 부담률이 46%될 거다라고 전망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한 2년 전쯤인가 한 48%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에도 시대로 다시 되돌아갔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도 시대에 소작농들이 쌀을 수확을 하면 절반을 소작료로 이제 지불을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 똑같다. 수익의 거의 50%를 국가에 갖다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일본이 국민 부담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낮았는데 지금 국민 부담률이 거의 2배 정도로 뛰었고 근데 소득은 그대로고 라는 거는 그만큼 일본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럼 외식 같은 거 거의 안 하고 편의점이나 집에서 막 차려 먹는 게 그게 또 라면집이 문 닫는 거랑도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부담이 될 수 있죠.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국민 부담률이 32% 정도 되는데 OECD 국가 평균 정도 됩니다. 근데 한국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한국 정부에서도 좀 생각을 하고 좀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추운 집에서 많은 분들이 살고 있다는데 뭐 그 실제로 그런지랑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것도 일본 정치하고 좀 관련된 집이 추운 이유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뭐 지진 때문이다 아니면은 일본은 날씨가 덥고 습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을 짓는 거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집을 짓는 어떤 건축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건축 기준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일본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 가정집을 가보시면은 창문이 우리나라 뭐 한 8, 90년대에 쓰던 알루미늄 샤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얇아가지고 허술해가지고 바람 술술 들어오는 거 그런 걸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단열이라든가 바람이 들어오는 그러한 것도 기준이 있는데 그러한 기준 자체가 굉장히 낮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낮다 보니까 건축사들이 그 건축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허술하게 집을 짓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뭐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기준이 없으니까 건축사들이 그 기준에 맞출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집 허술하게 짓는 거고 제 일본인 지인 중에 건축 설계하시는 분이 계세요. 진짜 실질적으로 그 업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죠. 그분한테 제가 직접 여쭤봤어요. 일본 집 왜 이렇게 춥냐? 그리고 왜 이렇게 허술하게 짓냐? 물어봤더니 한마디로 돌아왔습니다. 건축비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 이 단열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 자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들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허술한 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창문 샷시 좋은 거 단다고 해서 뭐 지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집. 그리고 단열재 넣는다고 해서 뭐 지진에 무너지는 거 아니고요. 더워서라고 얘기하는데 홋카이도도 이렇게 허술하게 집을 지어요. 더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단열을 잘하면은 여름에도 시원하잖아요. 게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일본이 집을 이렇게 허술하게 짓다 보니까 곰팡이도 많이 생기고 결로 현상이 또 많이 생기거든요. 이 결로 현상이 생기면 창가에서 맺힌 물이 벽으로 스며듭니다. 곰팡이 생기고 그리고 목조주택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벽이 곰팡이 생기고 썩으면서 지진에 허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일본의 건축은 지진에 약한 그러한 집들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본에 또 우리가 빈집이 많다고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일본의 빈집이 한 900만 채 정도 된다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것도 지방에 가보면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도시 말고 지방 쪽으로 가면은 사람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진짜로. 사람 구경하기 힘들고 그리고 좀 빈 집들, 굉장히 낡은 집들, 다 쓰러져가는, 사람 살지 않는 그러한 집도 종종 발견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도 한국하고 똑같이 대도시 집중 현상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 좀 대도시로 좀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삿포로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고 그리고 혼슈 같은 경우는 뭐 도쿄 그리고 칸사이 지방은 이제 오사카 쪽으로 사람들이 집중되고 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뭐 도시들 가보면은 굉장히 썰렁합니다. 젊은 사람 찾아보기 힘들고. 일본 부동산 혹시나 제2 버블 징후 뭐 이런 것들도 있나요? 뭐 버블은 이미 터져서 뭐 제2의 버블은 뭐 생길 것도 없고 집값이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싸요. 지방은 많이 싸다. 뭐 영엔 집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듣기로 도쿄의 중심지의 집은 이제 뭐 엄청 또 비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대도시 집중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외곽은 집들이 굉장히 싸지고 점점 내려가고 있고 이제 대도시는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르고 있고 또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중국인들 또 얘기를 들 수가 있거든요. 도쿄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도쿄 올림픽을 하면서 선수들이 묵을 수 있는 그 선수촌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때 미분양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왜 저기 아파트를 짓냐? 그래서 저걸 누가 사냐? 그러면서 미분양이 났어요. 굉장히 크게 미분양 사태가 났는데 최근에 뉴스를 나온 거 보니까 그 미분양된 아파트를 중국인들이 싹 다 사들였다는 거죠. 그와 동시에 그 아파트가 급등했습니다. 가격이. 뭐 중국인분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 알겠는데 이게 앞으로도 뭐 가격이 오른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뭐 이제 중심가 쪽에서는 이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땅에 계속 사고 있어요. 또 그 중심에는 또 중국인들이 또 그러한 역할을 또 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도 지방과 핵심 도심의 이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시즈오카현 같은 경우는 후지산이 있어서 후지산이 보이는 온천 료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일본의 문제점이 료칸들이 굉장히 망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인들이 료칸에 잘 안 가요. 료칸도 안 가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비싸니까 료칸에 잘 안 가고 또 후지다 뭐 이러한 느낌? 우리는 이제 외국인들은 좀 그런 거 경험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본인들은 좀 안 좋은 그러한 좀 촌스러운 느낌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비싸기도 하니까 잘 안 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료칸을 운영할 사람이 또 없어요. 이어서 운영할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폐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료칸들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중국 자본이 또 들어와서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즈오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심한데 거기서 이제 중국인 온천 거리가 만들어졌을 정도로. 그래서 일본 전문가들은 10년 정도 지나면은 일본 온천의 50% 정도는 중국인들이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일본 땅을 다 차지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일본 부동산 중심에는 중국인들이 있다. 뭐 다른 나라들도 중국인들이 땅값 엄청 올려놓고 막 욕을 많이 먹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한국도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살면서 소망 중 하나가 내 집 마련이잖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특히나 서울이나 수도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한국과 일본에서 내 집 마련의 차이점 같은 거 있나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은 한국 사람들은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거고 일본 사람들은 집을 사고 싶어 하지 않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동산 신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격이 오른다. 언젠가는 오를 거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하나의 투자 뭐 이런 그렇죠, 쪽으로 그렇죠. 바라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내 집 마련에 대한 그러한 욕망도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거품 꺼지면서 감가상각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소유하는 거에 대한 좀 어떤 뭐 그런 욕구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 뭐 집을 산다 뭐 그런 경우가 뭐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보통은 월세 사는 경우가 많죠. 그냥 월세 사는 게 가장 속 편하다. 그리고 또 다른 채널에서 나가서 얘기하시는 거 봤는데 일본이 성매매 관광국이 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본이 성매매 관광국이 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중국인이 있다. 뭐 이러한 뉴스였는데 이거는 조금 아무래도 중국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나온 뉴스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좀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는 좀 중국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이유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올린 영상에서 가부키초 쪽에 가보시면은 젊은 여성들이 길거리에 쫙 서 있는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그 이제 유흥가 이름이 가부키초예요. 아시아 최대의 유흥가라고 불리는 게임의 무대로도 뭐 유명하기도 한데 거기 가면은 뭐 별의별 가게가 다 있습니다. 예, 굉장히 재밌는 곳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 가면은 한쪽 거리에 저쪽 귀퉁이에 여성분들이 쫙 스마트폰을 보면서 서 있는 거리가 있는데 그 여성들이 전부 다 그걸 목적으로 혹시 태국 가보셨나요? 방콕 가서 제가 정말 큰 문화 충격을 받은 게 방콕에 저녁에 나갔더니 방콕 시내 중심에 여성들이 정말 쫙 줄지어 있는 거 보고 아니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목적으로 서 있는 여자들이었어요. 길거리에. 규모가 다르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일본도 태국처럼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예,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데 최근에는 그 일본에 정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정말 일본 열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후로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찾고 있을 정도로 매년 그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니까 그 외국인들까지도 그쪽에서 이제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탈출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본을 100회 넘게 20년 동안 가신 작가님이 보셨을 때 일본 경제 진짜 부활했다고 보세요? 아니,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 전문가들도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 잃어버린 30년은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본의 실질 임금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인당 GDP 같은 경우도 2년 연속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고 그래서 일본은 계속 이게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일본의 경제는 뭐 살아났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데 여행객이 가서 쓰는 소비들이 일본 경제의 보탬이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역대로 최고로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에 놀러 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만큼 돈을 쓸 거고 이게 일본 경제에 큰 보탬이 안 되나요? 일본 경제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그렇게 크지가 않죠. 몇 퍼센트 안 되죠. 아베 전 총리가 일본을 관광대국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실현이 됐습니다. 그 실현이 되긴 했는데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오버투어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이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일본에서는 좀 외국인 혐오로까지 좀 번지고 있어서 좀 이게 관광대국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더 발전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일본에 그나마 있는 성장 동력이랑 주력 성장 산업은 뭐예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본 경제가 여전히 없습니다. 힘든. 일본 같은 경우 예전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한 게 아무래도 그 전자제품. 근데 지금 일본 했을 때 뭐 일본의 뭐 최첨단 기술, 전자제품 이런 거 기억나는 거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마. 네, 없습니다. 뭐 일본 반도체는 이미 다 망해버렸고 이제 주 동력이 될 만한 거는 다 망해버려서 지금 마지막 하나 남은 건 자동차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좀 일본 정부가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게 반도체 쪽으로 발버둥을 치고 있거든요.
TSMC 공장을 일본 정부가 쿠마모토에 유치를 해서 공장을 지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쿠마모토에 지은 TSMC 공장 자체가 지금 첨단의 그 반도체 그 기술도 아니고 이미 예전 세대의 반도체를 만드는 데다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인력의 월급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만에서 온 기술자와 일본 기술자의 월급 차이가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일본 기술자가 받는 돈이 한국 돈으로 한 2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뭐 굉장히 적은 돈을 받으면서 그래서 일을 하는 거죠. 첨단 기술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하청 업체 정도 되는 거다, 일본은.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다. 뭐 그냥 하청 업체, 그냥 생산 공장 하나 지은 것뿐이고 쿠마모토 지역 경제에 그냥 조금 도움이 되는 정도다. 또 하나 일본 정부가 또 대대적으로 돈을 투자한 게 라피더스 회사를 일본 대기업 8개의 대기업이 또 모여서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부정적인 얘기밖에 안 나와요. 일본 기업들이 참여하기는 했는데 일본 기업에서 투자한 돈이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극소수고 일본 정부가 어마어마한 세금을 투자를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할 그러한 마음이 없다. 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특징이 있다면은 그 일본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국책 사업 같은 경우는 항상 망했어요. 기업들 달려들어서 이제 해먹기 급급했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본 기업들이 이제 눈먼 돈 해먹고 그냥 끝날 거다. 그냥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이전에 엘피다라고 또 일본 기업들이 한국 타도 외치면서 또 일본 기업들이 뭉쳐서 만든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바로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라피더스도 그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또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라피더스 회사를 세우면서 직원들을 이제 뽑아야 되잖아요. 모집 공고가 크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무지가 도쿄 또는 미국 뉴욕주로 되어 있고 월급이 대충 하나로 약 270만 원. 고졸 이상, 실무 연구 등의 경험자 3년 이상 또는 대학원, 박사 과정 수료 이상, 반도체 전반, 차세대 디바이스, 회로 설계, PDK, 시뮬레이션 기술 전문성, 토익 600점 이상 혹은 동등한 어학 실력을 필수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급 인력을 270만 원에 쓰겠다?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거 월급 받고 이 고급 인력들이 누가 가겠냐. 그냥 끝난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얘기도 있었는데 자동차 강국 일본이 전기차로 어쨌든 지금 세상이 가는 시대에 뭔가 너무 조용한 거나 아니면 뒤처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IT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아니라 IT 기기라고 말을 하잖아요. 일본 자동차 업계들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늦어졌죠. 제가 매년 태국의 방콕 모토쇼를 찾아가거든요.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모토쇼입니다. 방콕 모토쇼가. 가보면은 그 현재 아시아권에서 일본, 특히 일본 회사의 자동차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태국 같은 경우는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태국에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고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시아에 이제 그 일본 자동차들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의 중심은 이제 일본 자동차의 중심은 태국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전시되어 있는 차량들 보면은 전기차가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냥 뭐 가솔린, 기름 자동차 중심이고 전기 자동차 몇 대 되지 않고 그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전기 자동차 BYD라던가 가보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진짜. 그리고 판매량도 정말 많고. 그래서 태국에서 팔리는 전기 자동차의 대부분은 중국 제품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한국 자동차도 태국에서 좀 판매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또 한국에서도 이제 뭐 전기 자동차 내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의 비중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거기서도 보면은 일본은 아직까지도 이제 전기 자동차의 힘을 굉장히 많이 쏟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본 기업이 뭐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 많은 분들이 다 느끼실 텐데 일본 기업의 가장 큰 실패는 뭐고 일본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일본의 좀비 기업도 굉장히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일본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최첨단 기술, 전자기기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빠른 시대의 변화, IT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하지 못해서 일본 전자업체들이 다
망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걸 들 수가 있죠. 망해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진짜로 일본에는.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서 정말 일본인들이 충격을 받은 기사가 있는데 일본 TV 시장에서 판매되는 TV의 50%가 중국산이다.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네. 전부 다 중국이나 뭐 대만이나 팔리고 망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제 수입되는 그런 제품들인데 거기서 이제 차지하는 게 팔린 게 이제 50%가 중국산. 그런데 여기서 샤프가 한 20 몇 %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샤프도 한 10년 전쯤에 망해서 대만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대만 제품이 어떻게 보면 7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 팔리는 일본 TV는 10%가 되지 않습니다. 뭐 그 정도로 이제 뭐 완전히 몰락해 버린 거죠. 게다가 최근에 지난달인가쯤에 파나소닉이 TV 사업을 철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TV 사업을 팔라고 내놨는데 그걸 산다는 기업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는 파나소닉이라는 TV, 파나소닉 TV라는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일본의 전자제품에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게 저도 일본에 뭐 여행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주 예전에는 일본에도 전자제품 몰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갔던 것 같아요. 뭐 빅카메라든가 맞아. 노도와시 카메라 뭐 이런데. 이제는 거길 안 가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발길이 안 가게 됐죠. 네. 일본 제품을 볼 수가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산요를 들 수가 있는데 산요가 가전제품 사업 부분을 중국의 하이얼에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하이얼이 산요라는 이름을 버리고 아쿠아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이 아쿠아가 됐고 제품도 아쿠아라는 브랜드로 제품명으로 바꿔서 일본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자제품 매장에 가면은 그 아쿠아 제품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일본인들이 이 아쿠아라는 제품이 중국 제품이라는 걸 몰라요. 일본 회사 제품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 빅카메라든가 뭐 이런 데 가면은 대부분 중국 제품이에요. 정말 한국에서는 구경할 수도 없는 그러한 중국 제품들이 쫙 나열되고 있다 보니까 안 가게 되죠. 뭐 여전히 뭐 이제 카메라 시장 아직까지 일본이 좀 주도하고 있긴 하지만 그 분야도 뭔가 좀 나중에 좀 또 중국한테 좀 뒤처지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카메라도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 쓰지 그러니까요. 누가 맞아요. 쓰겠습니까? 좀 전문가 아닌 이상은 맞아요. 예, 완전히 이거는 뭐 사라져 버린 시장이 수요 자체가 돼버렸죠.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휴대폰으로 많이 갔죠. 자, 그렇다면 한국 기업이 혹시나 일본에 진출했을 때 잘 될 것 같은 분야는 좀 어디라고 보시고 꼭 알아야 하는 거 뭐 있을까요? 이거는 뭐 생각하는 분에 따라서는 뭐 시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 제품이 일본에서 잘 팔리는 게 없어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진짜 몇십 년 동안 일본에서 정말 고전을 했는데 정말 쫄딱 망하고 철수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다시 재도전한다고 하면서 이제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오닉 5 일본에 내놨는데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평가는 굉장히 좋았어요. 정말 잘 만들어진 차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안 팔려요. 한국 제품을 뭐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스마트폰도 삼성 제품 전 세계에 휩쓸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안 팔리고 판매량이 올라가긴 했지만 예, 뭐 그렇게 크게 뭐 일본인들이 선호하지도 않고 뭐 한국 제품 팔리는 거 보면은 뭐 없습니다. 김치? 김? 뭐 이 정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의견이 분분해요.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서 한국 제품의 질이 안 좋다라고 해서 뭐 혐한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일부러 안 사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요거는 뭐 가격이 비싸서 안 사는 거다. 뭐 중국 제품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사는 거다. 안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본 자동차 잘 나오니까 그렇죠. 한국 자동차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한국 자동차가 안 팔리는 거다. 뭐 이러한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본에서 잘 팔리는 거 보면은 한류와 관련된 제품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코스메틱, 화장품이 굉장히 인기가 있죠. 뭐 화장품이라던가, 뭐 그와 관련된 미용 제품 관련, 뭐 패션이라던가, 뭐 이런 쪽 말고는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본 경제 어떻게 회생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살아남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좀 어떤 것도 있다고 보시나요? 회생 가능성은 IT 분야를 어떻게 잘 하면은 최근에 손정희 회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AI에 대해서 올인을 해버렸습니다. 전 재산을 다 걸었다고 뭐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손정희 회장이 뭐 얘기한 얘기가 일본에서 이제
AI를 잘 하지 못하면 일본은 망한다.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지금 일본에서는 진짜 뭐 이런 IT 분야 쪽에서는 제로 정도에 가까운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크게 성장하는 부분, 가장 큰 성장 동력은 IT잖아요. 그 중심에는 AI가 있고, 근데 일본은 그 부분에서 그냥 뒤처져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일본은 위기죠. 그 부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또 자동차 산업도 마지막으로 남아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전기차 같은 부분이 또 뒤처져 있고 하다 보니까 또 한 10년, 20년쯤 지났을 때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그때까지 남아있을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숙제를 풀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껴서 만든 그 정부 부처가 디지털 청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디지털 청에서 하는 일이 뭐 거의 없습니다. 일들 보면은 항상 비리만 거기서 터져 나오고 있고 비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정부 부처 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일본과 한국 경제 좀 비교 한번 해주신다면요. 한일 격차는 2025년 4월 지금 어느 정도나 줄어들었나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상황 보면은 뭐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잘 살죠. 예, 실질 소득도 일본보다 한국이 더 높고 그리고 1인당 GDP도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고 국민 부담률 같은 경우 일본은 너무 높다 보니까 한국보다 수입이 적은데 나라에 내야 되는 부담률은 더 크고 쓸 수 있는 돈은 훨씬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렵게 살고 있는 거죠, 일본 국민들이.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은. 훨씬 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여유롭게 사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 뭔가 경제적인 수치 외에도 한국과 일본 왔다 갔다 많이 하시니까 사람들을 봤을 때도 한국이 더 잘 살고 있다고 보이시나요? 한 가지 좀 재밌는 예를 든다면 질문을 해주셔서 떠오른 생각인데 얼마 전에 일본을 갔다 왔어요. 제가 일본에 가면은 항상 정말 가깝게 지내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일 동포분인데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한국어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 만나면은 그 선생님 교실에도 제가 자주 참석을 하고 그 선생님에서 한국어 배우는 분들도 제가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내거든요. 그런데 그때 갔을 때 이제 새롭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질문을 하는 게 지금 한국이 일본보다 수익이 더 좋죠? 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국의 실질 소득도 높고 GDP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 한국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마늘 까는 거라도 좋으니까 저 마늘 까는 알바라도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농담식으로 주고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그런 인식이 퍼지고 있는 거죠. 혹시나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닮아갈 수도 있나요? 왜냐하면 한국도 지금 저성장 국가로 진입을 해버렸고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자민당이 거의 70년 동안 일당 독재를 해오고 있잖아요. 그 중간에 잠깐 뭐 한 3년 정도 입헌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고는 하는데 지금 자민당이 뭐 일당 독재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70년 동안 자민당만 하고 있습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거기서 또 탄생된 게 아베 총리가 탄생이 된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버블이 꺼지면서 어차피 몰락하는 그러한 경제였는데 거기서 아베가 나타나면서 아베노믹스를 펼쳤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추락하는 일본 경제에 가속도가 더 붙게 됐습니다.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일본 대학의 경제학 교수님을 만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아베노믹스가 다 말아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일본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게 있는데 재작년인가쯤에 새해 프로그램 진행자가 아베 총리하고 개인적으로 좀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베 총리를 만났다. 아베 총리 이제 사망하기 전에 아베 총리를 만났는데 아베 총리가 나한테 말을 하기를 아무래도 아베노믹스는 실패한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는 말을 자신에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크게 좀 논란이 됐습니다. 아베 총리가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총리들이 나왔잖아요. 뭐 스가, 키시다 총리들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거죠. 왜 실패한 정책을 다음 총리들이 계속 이어나가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일본 경제는 더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뭐 엔저라든가 이게 다 아베노믹스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정치권 보면은 이쪽이 정치권에 뭐 됐다가 이쪽이 됐다가 정권 교체가 되잖아요. 정권 교체가 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게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발전하고 뭐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한국은 뭐 일본 같은 일은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일본 디지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본 IT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졌고, IT가 급선무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일본 IT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얼마나 열악한가, 일본이 IT가 열악하다는 거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죠. 네. 이거는 뭐 일선에서 보면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부에서 최근에 일본 공문서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 뭐 요런 거에서 플로피 디스크 부분을 뺐습니다. 이제 그걸 사용하지 않겠다. 이제서야. 최근까지 일본 은행에서도 뭐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했다 뭐 이런 뉴스가 뭐 나오고 했을 정도니까. 그리고 일본의 교육 현장, 초, 중,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팩스 사용률이 95% 이상이 됩니다. 팩스가 아니라 이메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메일이잖아요. 저는 요즘에도 팩스 물어볼 때마다 팩스를 하나요, 요즘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 팩스 사용률이 95%.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인들도 놀란 뉴스였어요. 아니 무슨 팩스를 이렇게 많이 사용해? 이러면서. 야, 이메일 놔두고 뭐 하는 거냐. 그 학부모들의 불만도 굉장히 컸습니다. 뭐 이메일 보내고 해야 되는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서 지정해준 어떤 그러한 이메일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팩스를 사용하게끔 하니까 이메일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일본에서 스마트폰 결제나 카드 결제는 요즘은 좀 잘 되는 편인가요? 제가 지난달에도 일본 갔다 왔었는데 옛날보다 확실히 잘 되는 거는 맞는데 제가 라멘 가게 하나 갔었거든요. 네. 그게 되게 깨끗한 가게였어요. 네. 당연히 카드가 될 거라 생각만 인테리어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현금밖에 안 받더라고요. 그 개인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프랜차이즈였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디지털 장비를 넣을 수 있지만 아니면 뭐 현금을 받는 게 세금이든 뭐든 어쨌든 그런 거에서 하는 건지 어쨌든 아직 여전히 카드가 안 되는 데가 있긴 하구나. 예, 그 있긴 있어요. 근데 일본도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때 이제 좀 캐시리스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서 지금은 어딜 가나 뭐 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저는 일본 가면 현금 거의 사용하지 않거든요. 조금만 노력하면은 단 한 푼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조금의 현금만 사용을 하고 그렇죠. 예, 캐시리스로 일본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죠. 예,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예, 뭐 거의 한국 수준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몇몇 가게에서는 현금만 받는 가게들도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최근에 일본에서 좀 논란이 된 게 어느 편의점에서 현금만 받습니다 라는 걸 붙여놔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세금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거기서 만난 한국 분들에게 현금을 카카오로 보내드리고 그분한테 일본 돈을 받아서 왜냐면 또 외국에서 현금 짓기 찾기 좀 그래도 번거롭고 어려우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 또 여권 발행이 한국보다 훨씬 적은 편이라 들었습니다. 여기 실제로 그런지 왜 그럴까요? 이것도 그 경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여권 보유율이 2024년 현재 여권 보유율이 1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83%는 해외를 못 나간다는 거죠. 여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17%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해외여행을 가는 건 아니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해외여행을 가는 일본인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는 겁니다. 외국에서 일본인을 만났다? 정말 극소수의 일본인을 만났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한 60%가 넘는데 한국보다 일본이 인구가 2배 이상 많잖아요. 그런데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수 자체를 보면은 한국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가면 항상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해외여행 가본 적 있으세요? 라는 거를 제가 일부러 물어봐요. 근데 돌아오는 답변은 좀 나뉩니다.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가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해요. 뭐 대체로 뭐 하와이 가본 적 있다, 대만 가본 적 있다, 뭐 이런 나라들 가본 적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가본 적 없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 얘기를 해요. 가면 되잖아. 돈이 없다. 뭐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아무래도 먹기 살기 힘들고 그리고 또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좀 일본에서도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서 보고 듣고 그리고 배우고 들어와야지 아무래도 국가의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유학도 안 갑니다.
일본 유학생하고 한국 유학생 데이터 수를 비교해 보면 일본 유학생 수의 3배가 많아요. 한국 유학생 수가. 그만큼 일본 학생들이 유학조차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 일본 젊은이들 아웃바운드 정책이라는 거를 신설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돈을 주면서 일본 젊은이들을 해외에 보내는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너무 안 나가니까 좀 나가라. 그 정도입니다. 아까 전에 일본이 플로피 디스크 불과 몇 년 전까지만 계속 쓰고 있었고 이제 디지털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게 일본이 아날로그를 고집했던 것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랑 일본의 디지털화가 뒤처진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는 장인 정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뭐 하나 한다면은 정말 그거를 끝까지 파고들고 옛날에 이게 사실 일본이 잘 나갈 때는 너무나도 대단한 부러워하고 싶은 뭐 그런 거예요. 뭐 한쪽으로 보면은 이게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지금 현재 21세기 사회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변화에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좀 완벽을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시대에 맞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된 거죠. 또 일본에서는 가업을 물려받는 거가 굉장히 좀 신성시대고 약간 그런 한국보다 훨씬 더. 여기서 또 비효율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일본에서 논란이 됐던 게 튀김 장인이 제대로 된 튀김을 만들기 위해서는 10년을 수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자를 10년 동안 수행을 시키던가 이게 비효율인 거죠. 비효율. 그리고 스시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수행해야 된다. 일본의 호리에몬이라는 기업가 겸 좀 어떤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서 예전에 이러한 얘기가 있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 스시 장인이 10년 수행하는 거는 바보 같은 일이다. 10년 이거 스시 별거 없는 거다. 10년 동안 스시 수행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서 크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호리에몬이라는 사람이 이걸 다시 끄집어냈어요. 야, 10년 이거 다 필요 없다. 3개월이면 끝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시 장인이 얘기하기를 10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일본에서 스시 아카데미가 정말 크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스시 아카데미에 굉장히 많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스시 아카데미에서 내건 그 이야기가 3개월이면은 스시 장인이 되고 가게까지 내고 경영까지 할 수 있다. 3개월 만에 모든 게 끝난다. 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3개월 과정 코스를 거쳐서 가게를 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3개월 과정 코스 내서 가게를 내서 12개월 동안 가게를 운영한 게 미슐랭에 올라갔어요. 3개월 코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최근에 유튜브 방송에서. 그래서 이제 또 일본에서 또 이거 가지고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이런 장인 정신이 이제 비효율적으로 또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뭐 초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장인 정신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초밥 하나를 잡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만화책이나 뭐 이제 다큐 같은 거 보면 밀돼지부터 시작해서 접시 닦기부터 가정이 필요한 것도 있죠. 이 세월이 사실 너무 긴 거는 너무 과한 거죠. 어떻게 과한 보면 거는 좀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죠. 요즘 시선에서 보면 열정페이로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또 이런 부분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너무 과한 거죠. 스시를 만들어야 스시 장인이 될 텐데 스시를 잡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뭐 3개월 배웠는데 미슐랭 스타 받고 하는 거 보면 뭐 모두가 3개월 받았다 해서 미슐랭 스타 되는 건 아니겠지만 확실한 건 너무 과도하게 많은 거는 과한 거죠.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국이 일본보다 디지털을 굉장히 잘했단 말이죠. 빠르게 혁신도 이뤘고요. 혹시 그 이유는 뭐라 보시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21세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한국이 IT 인프라하고 뭐 연관이 가장 크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김대중 대통령이 이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해서 전국적으로 IT 인프라를 쫙 보급을 시켰고 그와 함께 한국의 IT가 굉장히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발전할 수가 있었고 그 근본이 토대가 돼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좀 빨리빨리 문화 뭐 이런 것까지 더해져서 빠르게 한국 사회가 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4차 산업도 당연히 한국이 일본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일본은 좀 뒤처지긴 했지만 뭐 손정희 회장이 이제 AI 부분에 올인을 해서 이제 뭐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나온다면은 일본이 좀 이제 발빠르게 앞서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최근 한국 정치 상황 보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한국 정부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도 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위기감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한국 정치 부분에서 잘 극복을 해서, 정치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새로운 정권이 탄생해서 잘 하면은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일본이 그러면 디지털 전환 지금 하려고 하는 시기에 와 있는데 한국의 도움도 필요한가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아니라 뭐 IT 선진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죠. 일본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라인 사태를 들 수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라인을 일본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그 회사를 통째로 끌고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절박하다는 그러한 증거죠. 한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일본이 뭐 손 내밀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인이 뺏으면 뺏었지. 자, 일본에 좌절한 청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게 한국의 MZ세대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사토리 세대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 삼포 세대하고 뭐 비슷한 거죠. 좀 욕심 없이 뭐 사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사토리 세대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는 욕심도 없고 뭐 큰 돈을 벌겠다 하는 그런 욕심도 없고 내 생활 뭐 이렇게 만족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뭐 그러한 거거든요. 뭐 좋은 거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 뭐 이런 말들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좋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면허를 안 따요. 자동차를 안 사요. 필요 없다고. 뭐 이러한 소비적인 측면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권 보유율이 17%밖에 안 되잖아요. 여행도 안 가고. 그러니까 소비 유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가 안 팔리니까 점점 판매율이 내려가고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고민이 좀 크죠. 그럼 사토리 세대의 특징과 또 히키코모리라는 단어가 우리 사실 일본에서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은둔주 히키코모리랑은 좀 다른 거죠. 히키코모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구석에만 있는 거고 사토리 세대는 일은 하는 거죠. 근데 욕심이 없는 거죠. 어때 일본에서도 그러면 결혼 같은 거 좀 잘 안 하나요? 한국하고 똑같죠. 네. 한국은 점차 안 하고 있긴 추세이긴 해서. 근데 한국이 더 심하죠. 한국이 더 결혼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한국은 출산율 더 낮고. 저 출산이 더 심하죠 일본보다. 예, 일본보다 더 심한 게 한국이라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일본을 참고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안 하는 건 결국엔 먹고 사는 게 힘든 게 근본적인 이유겠죠. 일본도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초식남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세금을 또 하나 신설을 했어요. 이게 결혼을 너무 안 하고 애를 안 낳다 보니까 일명 독신세라고 저출산세라고 해가지고 내년 4월 딱 1년 남았습니다. 1년 후에 이제 전 국민을 상대로 500엔씩 걷겠다. 그래서 이 거둔 돈을 이제 결혼한 부부 그리고 아이를 낳은 가정에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결혼 안 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혜택이 없다고 해서 독신세라고 일명 이름이 붙어서 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차별이다 이것도 하나의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세금이 또 늘어났기 때문에 또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또 일본에는 또 황당한 세금들이 좀 있거든요. 또 대표적으로 부흥세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터지면서 초토화가 됐잖아요. 그 후쿠시마가. 그래서 이거 부흥을 한다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국민들 상대로 부흥세라는 것을 한시적으로 이제 걷겠다 하면서 세금을 신설을 했어요. 세금을 걷다가 몇 해 전에 2036년도까지만 걷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20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50년대까지 걷겠다라고. 근데 이거 계속 연장이 될 것 같아요. 평생 걷는 돈이 될 것 같고. 걷었는데 뭐 후쿠시마 변한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어딘가에 엉뚱한 데 사용되고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 부흥세를 일본에서 방위비로 일부 전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부흥세라고 걷었는데 방위비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 부흥세라고 이거 세금을 내는 뭐 의미도 없게 되는 거고 그런 일이 있는 거죠. 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 독신세에 대한 부분에서도 안 좋은 시선으로 좀 부정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결혼 얘기가 나와서 제가 얼마 전에 한국과 일본의 국제 결혼 이제 주선 결혼 정보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영상을 하나 봤었는데 저도 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거기서 그분이 나온 영상이 진짜 와닿는 게 있어서 이제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여러분 그냥 예시 같은 겁니다. 한국에서는 뭐 내가
이제 1등급이 제일 높은 걸 할게. 2등급, 3등급, 9등급이 제일 낮은 거라면 내 종합적으로 뭐 외모, 자산, 학교 뭐 다 합쳐서 내가 3등급 정도의 취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일본에서는 이 사람이 3등급이 아니라 한 2에서 2.5등급 정도로 받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면서 그래서 한국의 남자분이나 여자분이 일본에서 좀 더 한국이 어쨌든 지금 일본보다 잘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데 그게 실제로 좀 공감이 가시던가요? 공감이 갑니다. 아 진짜요? 네. 아무래도 한류의 영향이 크죠. 예. 한류 버프 받아서 젊은 층일수록 이제 한국 하면은 이제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라고 인식해요. 그리고 이제 문화 선진국, 그리고 한국 남자 하면은 키 크고 잘생기고 이러한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일본 여자분들이 한국 남자를 찾는 것과 일본 남자들이 한국 여자를 찾는 거 비슷하게 올라간 거예요? 서로의 수요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궁합도 잘 맞아요. 제가 일본 여자친구 몇 명을 사귀어 봤는데 진짜 잘 맞습니다. 한국 남자하고 일본 여자가. 왜 뭐가 잘 맞아요? 일본 남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가부장적인 그러한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일본에 가면 제이동포 분을 좀 자주 만나요. 그래서 일본 제이동포 여성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일본 제이동포 남자들도 아무래도 일본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본인들하고 똑같은 것 같다. 굉장히 가부장적이다. 뭐 좀 일본 남자 같은 그런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여성들이 생각하는 한국 남자의 이미지는 친절하다, 뭐 그런 것, 자상하다.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그러한 이미지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그런 이미지를 환상 같은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 남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죠. 그럼 일본도 한국처럼 양극화가 지금 굉장히 심한 건가요? 예, 일본도 뭐 심하죠. 뭐 예, 잘 버는 사람은 잘 벌고 뭐못 버는 사람은 못 벌고. 예전에 어떤 공장에 다니는 일본인 친구가 있어가지고 또 한 달에 얼마나 받냐 좀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너무 조금 받아서 한 200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한국에서는 최저 지금 시급을 쳤을 때 200이 넘죠. 네. 근데 그게 좀 한 몇 년 전이라서, 예. 근데 그래도 너무 조금 돈을 받아가지고 좀 놀랬던 적이 보통 있거든요. 공장에서는 돈을 좀 더 많이 주는 부분이 있죠. 또 이게 또 차이가 나는 게 세대 차이로 또 벌어지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버블 때 벌어둔 돈이 많이 있으니까 여유롭게 사는 거고 지금 젊은이들은 정말 힘겹게 사는 거고 또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일본에 가서 제가 항상 놀라는 게 좀 연세가 있는 분들 패션 센스가 굉장히 뛰어나요. 옷을 비싼 걸 입고 잘 입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인데도. 근데 젊은이들은 오히려 더 좀 패션 센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경제적 차이 때문에 좀 보여진다고도 좀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일본 갈 때마다 느끼는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굉장히 예의가 바르다. 이런 느낌 받거든요. 뭐 편의점이든 어디 갔을 때 살짝 부딪혀도 스미마셍 하고 약간 딱 이 절제된 인사하고 가는 건데 그 예의 바른 진짜 이유가 뭐 있을까요? 근데 이게 예의가 바른 건지 아니면 뭔지 요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예전 뭐 에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사무라이한테 제대로 보이지 못하면은 사무라이가 이제 즉결 처형을 해도 되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의를 안 갖추면 이제 내가 할을 입을 수 있으니. 그러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일본에는 뭐 메이와 쿠를 카케나이 그러니까 폐를 끼치지 않는다. 뭐 그러한 뭐 문화도 어릴 때부터 학습을 엄청 받는다. 굉장히 강하니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조심하거든요. 또 그러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것도 경제하고도 좀 연관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20년 전에 갔던 일본 그리고 지금의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부분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 편의점에 딱 들어갔는데 편의점 알바들이 너무 친절하게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본에 갔으니까 너무 깜짝 놀랐죠. 와, 이거 뭐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이렇게 친절하다고? 근데 지금 일본의 편의점에 딱 들어가면은 편의점 알바들 젊은이들 일하는 거 보면은 정말 크게 차이 납니다.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인사도 안 하고 물건 줄 때도 뭐 그냥 이렇게 대충 주고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친절해요. 근데 젊을수록 그런 친절도가 떨어지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경제적 격차라든가 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네, 아무래도 그런 거겠죠. 이 돈 받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냐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친절이 일본 안에서만 좀 벌어지는 친절이지 외국인은 이게 친절의 대상에서는 좀 벗어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본인들이 외국인한테는 반말을 좀 굉장히 잘합니다. 이거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올린 적이 있는데 외국인한테는 좀 반말을 자주 해요. 그 일본에 가면 입국 심사 하는데 입국 심사 할 때부터 반말로 너 여기 왜 왔냐? 뭐 하러 왔냐?
뭐 그렇게. 그리고 처음 만나는 일본인인데 반말로 얘기하고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례를 인터넷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고,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인데 관공서에 갔어요. 처음에는 존댓말로 하다가 이제 뭐 서류 내고 하면서 이제 한국이라는 걸 확인한 순간 갑자기 반말로 얘기하더라. 뭐 이러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뭐 외국인은 이 친절의 대상에서 좀 벗어난다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이중적인 좀 느낌도 들고 하네요. 네. 자, 근데 일본에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한국과 당연히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니까. 네. 일본의 사람들이 한국보다 키가 작고 좀 왜소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네. 실제로 그런지랑 이게 이유가 뭘까요? 사실이죠. 일본인의 키가 작다는 거는. 일본 조몬 시대 사람하고 에도 시대 사람하고 키를 비교해 봤는데 네. 조몬 시대 사람의 키가 더 크더라 라는 자료가 있거든요. 네.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 옛날에, 그러니까 에도 시대에는 일본이 한 1000년 정도 동안 육식을 금지시켰잖아요. 그러면서 키가 작아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일본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고도 성장을 하면서 일본인의 키도 급격하게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170cm의 벽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키가 커지긴 커졌어요. 근데 170cm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 신장이. 예. 더 재밌는 게 최근 들어서 일본의 고등학생의 평균 키가 일본 40대, 쇼와 시대 40대 아저씨의 키보다 더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키가 170cm에서 더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평균 키가. 한국에 요즘에 키가 너무 커요, 다들. 그러니까요. 지금 뭐 고등학생만 돼도 저보다 커요. 무서워요. 아, 예. 그러고 싶다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제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체중아 출생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체중아가 어떠한 영향을 주냐 하면은 키가 크지 않는 그러한 결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체중아의 증가는 곧 키가 크지 않는 아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 아이들의 평균 키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결과. 이게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과 저체중아의 증가가 맞물린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게 정말 경제적인 영향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인들에게 작가님이 내신 이제 책 혐한의 나라 일본에서 보면 일본인들에게 왜곡된 우월감이 있고 극단적 자민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고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래도 현실 인식을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국뽕 있잖아요. 국뽕. 예, 국뽕의 원조가 일본이다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TV나 일본에서 출판되는 책 같은 거 보면은 국뽕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특히 백인들 상대로 해가지고 뭐 일본 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일본 최고다 하는 그러한 책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은 좀 자민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옛날 생각에만 빠져 있는 거고 현실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왜곡된 우월감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외국인들을 봤을 때 나는 일본인이다, 나는 너희 나라보다 더 잘 산다, 우월하다, 뭐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대하는 게 뭐 좀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좀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게 있는데, 저는 일본에 가서 혐한을 직접 경험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을 좀 내려다보는 그러한 발언을 하는 사람은 꽤 만났습니다. 한번 제가 삿포로에서 제 지인하고 제 지인의 지인들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 지인의 지인들 중에서 한 50대의 한 남성이 있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다가 서울이 더 커, 삿포로가 더 커. 잠깐만, 그 지인은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다 일본인이죠. 저만 빼놓고. 아, 전부 다 오케이. 일본인이죠. 그러니까 제 일본인 지인이 당연히 서울이 더 크죠. 서울은 토지의 명적 이런 게 아니라 경제적인 거를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 남자가 헛웃음을 지으면서 여기 일본이야, 여기 일본 삿포로라고, 그러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도쿄랑 비교하면 뭐 말이 되지만 그거를 보면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 아니 대한민국의 서울인데 어디 삿포로하고 비빕니까 그거를. 도쿄하고 이제 비교를 한다면은 또 그렇죠. 좀 얘기가 뭐 얘기 되겠는데, 달라지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한국을 뭐 한 80년대 90년대 수준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발전했다는 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인정하고 싶어 하진 않겠죠.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겠네. 이게 사실 우리도 해외에 나가면서
예전에 예를 들면 진짜 몇 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뭐 중국이나 해외 글로벌의 삼성전자 그 매장의 광고라든가 이런 휴대폰을 보면서 한국이 국뽕이 취하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한국에 있을 때 잘 못 느끼는데 나가면서 한국이 진짜 발전했구나 느끼는데 일본에 여권을 가진 사람이 아까 전에 20%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오는 사람도 그만큼 많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와야지 한국이 와 할 텐데 그거 모르는 거야. 게다가 이제 젊은 층은 이제 한류에 빠져 있으니까 한류에 잘 그건 아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뭐 그런 것도 이제 정말 안 예전에 모르니까. 와서 봤던 한국이 약간 그 이미지로 네.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80년대에 미국으로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사고 자체가 그대로 80년대에 남아있다. 맞아. 한국이 그 상태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일본의 이제 중장년층들이 그러한 사고에 아직까지도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이건 뭐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제가 도쿄에 갔을 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런 일본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는 콘텐츠를 많이 접해 듣고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도시는 도쿄가 한국보다 순위가 훨씬 높을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도쿄는 진짜 세계적 큰 도시고 외국인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이런 콘텐츠 많이 다루다 보니까 한국 서울이 도쿄보다 훨씬 크고 좋은 도시 아닌가 생각을 했다가 도쿄에 이제 어느 바에 가서 앉아서 이제 도쿄 야경을 보게 됐어요. 깜짝 놀랐죠. 아, 도쿄가 진짜 대단한 도시구나. 늘 우리가 콘텐츠 도쿄가 이제 일본 자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건 맞지만 야, 도쿄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도시는 절대 아니구나를 야경에 빛이 진짜 건물들에 이제 일본도 지방으로 가면 사실 큰 건물이 없지만 도쿄는 세계적인 도시다 보니까 오사카만 가도 그걸 느낄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오사카만 가도 우와 이건 서울하고도 정말 비교가 되는데 그 정도로 정말 오사카가 거대한 그렇죠. 도시거든요. 오사카 옛날 수도 아니었나요? 아니요, 교토가 그 옛날 수도였고, 교토가 예, 그 칸사이 지역이긴 한데 같은, 예. 같이 그게 있으니까. 중국만 가도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 상하이 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인구빨도 있거든요. 인구빨도 무시 못하죠. 아까 지인분 사례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건 이제 또 일부의 사례이긴 하니까요. 일본 사람들 한국 경제, 한국인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는 것 같으세요? 요거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령대가 나뉩니다. 어린 사람들은 한국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죠. 한류에 빠져 있어서 아무래도 한류의 영향에 의해서 한국은 선진국, 잘 사는 나라, 문화 선진국 뭐 이러한 경향이 굉장히 크고 특히 여성일수록 더 강하죠 이게. 그리고 나이 든 사람 제가 볼 때는 한 40대 정도에서 선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40대 이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을 좀 내려다보는 한국은 못 사는 나라 뭐 이러한 성향이 좀 강한 것 같고. 자, 그러면 일본과 한국을 100회도 넘게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일본인과 한국인의 결정적인 차이점 뭐 한두 가지 정도 있다면요. 이것도 정치적인 걸로 좀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인은 목소리를 낸다. 일본인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 시위가 없잖아요. 시위도 안 하고 정치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뭐 불평, 불만의 목소리도 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도 안 되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잖아요. 예, 거리로 나오고 그게 뭐 민주주의 시민들 권리죠. 그렇죠. 민주사회라면 당연히 벌어지는 일인데 근데 일본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게 또 재밌는 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게 일본에서도 정말 크게 화제가 됐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이러한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기 위해서 일부러 이 한국 시위 투어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이걸 보려고 일부러 한국에 오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예요. 그러면 이번에 한국 비상계엄 선포도 일본에서 뭔가 좀 반응이 좀 특이했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뭐 톱 뉴스로 뭐 다뤄지기는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하고 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일본 모든 언론이 한국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심지어는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코미디언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웃고 떠드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코미디언이 나오더니 갑자기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벌어지고 있다.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능 프로그램인데. 그 정도로 일본에서는 모든 매체에서 한국의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탑 뉴스로 오르기는 하는데 그렇게 뜨겁게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는 그러한 수준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일, 또 혐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민감한 단어로 우리가 일본과 한국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엮인 게 많다 있는데 혹시 차이가 있나요? 이건 결과를 보면은 확실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혐한을 이야기했을 때 그 결과, 그들이 하는 행동은 어떤가요?
무조건적인 한국을 나쁘게 얘기하고 그들의 시위를 보면은 뭐 한국인은 뭐 바퀴벌레다, 뭐 위안부는 매춘부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우길기, 그 전범기 들고 나오고 독일의 나치 깃발까지 들고 나오면서 막 혐한 시위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좀 상식적이지 않고. 그렇죠. 한국에서 말하는 반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반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행동들은 어떠한 행동이죠? 일본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잘못된 일들, 야 니네 잘못했잖아, 사과해라, 배상해라, 네가 인정을 해라, 그러한 것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는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고 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본에게 뭐 이러한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게 약속을 해라, 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반일은 곧 평화를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혐한은 어떻게 보면 폭력이고 한국에서 반일은 평화고. 일본에서 이런 혐한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절정을 이뤘던 게 코로나 전, 일본에서 혐한이 정말 절정을 이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쑥 수그러든 이유도 있고 또 한국 정치의 영향도 굉장히 크게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새로운 정권이 나오면서 친일적인 그러한 좀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전범기, 뭐 일장기, 뭐 이런 것들을 뭐 광복절에 막 내걸기도 하고, 독립기념관장에 뭐 뉴라이트 뭐 그런 사람들이 막 내세우기도 하고, 뭐 뉴라이트들이 전면으로 나와서 뭐 이제 역사 교과서를 수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강제징용 당한 분들에 대한 뭐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제3자 배상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일본에게는 정말 좋은 일들만 벌어진 거잖아요. 뭐 사도광산 부분도 그렇고 정말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고마운 어떤 일들만 벌어지다 보니까 일본 언론에서는 그러한 혐한성 기사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 한국의 정치적인 영향도 크죠.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해서 뭐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으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일들만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칭찬을 하면 했지 혐한성 기사는 진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지러운 지금 한국 정치 상황에서 새로운 정권이 탄생한다면, 그런데 일본이 원치 않는 정권이 탄생한다면 다시 예전과 같은 혐한이 되살아나겠죠. 혐한성 기사, 혐한성 보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근데 크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혐한은 점점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점점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류에 대해서 이제 좋은 생각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세대들이 또 이제 다시 또 올라가게 되니까. 그럼 일본 분들은 지금 한국 문화나 음식에 대해 어떻게 보고, 또 일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문화나 한국 제품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김치를 들 수 있겠죠. 우리가 그 단무지 뭐 그냥 일상적으로 먹는 것처럼 일본인들도 김치를 뭐 그냥 일상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먹게 됐고, 그리고 한국 김 같은 경우도 뭐 일본인들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뭐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선호하고, 한국에 와도 뭐 한국 화장품 바리바리 싸들고 가고 뭐 그렇습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한류 제품들. 한국 과자, 또 한국 라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죠. 그럼 일본도 한일전에 목숨을 거나요? 우리나라에 약간 좀 목숨 성향이 있잖아요, 약간. 한국은 좀 바뀌지 않았나요? 옛날에는 뭐 그랬고, 한일전 하면은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지금은 이제 약간은. 근데 지금 보면은 한일전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막 그 열광하고 정도는 그렇진 아니지. 않잖아요. 한국은 좀 많이 수그러든 느낌인데 일본은 반대입니다. 예전에는 한일전 하면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한일전 한다 그러면은 꼭 붙는 문구가 있어요. 라이벌, 숙적, 이런 문구가 꼭 붙습니다. 야, 이게 경제적 격차가 한국이 좀 앞서기 시작하면서 약간 이거라도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라이벌 국가를 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포츠 경기에서도 라이벌이라는 그 문구가 꼭 붙으면서 TV에서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진짜로. 한일전 뭔가가 있으면 굉장히 크게. 그만큼 일본이 한국을 신경 쓰고 있네요. 의식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크게 바뀐 거죠. 저 오늘 혐한의 나라 일본 책을 쓰신 신 작가님 모시고 일본에 대한 이야기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일본을 알아야 하는지랑, 그리고 저희 김 작가 또 채널에 처음 나오셨잖아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뭐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일본에 대해서 알아서 뭐 하냐,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우리가 더 문제다, 뭐 일본 망해가는 나라 알아서 뭐 하냐,
그러는데 일본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일본 정치를 바라보게 된다면은 일본 정치는 세습 정치로 유명하잖아요. 그 세습 정치라는 게 지금 일본은 자민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당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그렇다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자민당의 시작은 일본의 전범들입니다. 그 전범들이 세습을 하면서 그의 자식의 자식이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일본 전범들의 사상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문제점들, 강제동원, 위안부, 독도, 일본이 역사 교과서 왜곡, 뭐 이러한 문제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문제의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 쪽으로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무엇을 하는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일본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눈을 뜨고 일본을 바라보려면 일본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콘텐츠도 봐야 할 텐데 유튜브 채널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한번 홍보하고 계신다면요. 신작가로 검색하시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일본 관련된 콘텐츠들을 많이 좀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일본에 관해서 궁금한 게 생기시면 신작가님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제가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요. 일본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한 정보나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다음번에 또 일본과 관련된 이슈 생기면 신작가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신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